검찰이 오늘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난 뒤 세부 공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사고 기승객 170여 명을 태울 대체 항공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불법 선거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송하진 전 지사의 측근들이 이를 꾸민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송 전 지사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북교육감과 전북시장 군수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련한 금권 선거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불법 선거 동원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송하진 전 지사의 아내와 전 비서실장 등이 이를 꾸민 것으로 봤지만 송 전 지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론에도 송 전 지사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입당 원서 사본을 모으고 정리하다 적발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경찰은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에 불법 동원된 데에는 누군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른바 윗선의 존재입니다. 경찰은 지시를 내린 사람들로 7명을 꼽았습니다. 송하진 전 도지사 아내와 전 비서실장, 전 자원봉사센터장 등입니다. 이들이 부하 직원 등을 모집책 삼아 지시하면 하위 조직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명단을 추려 다시 윗선으로 넘겼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엑셀 파일 문서에는 당원 만여 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모두 30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 명단에서 송하진 전 지사는 빠졌습니다.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들도 송 전 지사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송 전 지사를 상대로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마저 하지 않은 건 의문입니다. 송 전 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이해 당사자에겐 직접 캐묻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검찰이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더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에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 군수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권 선거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다룰 가능성이 큰데요. 이어서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2차례, 이 가운데 한 번은 강 시장이 직접 줬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돈을 안 받으면 오히려 해가 오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받은 것입니다. 선거 직후엔 강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 등이 사건 무마를 위해 현금과 일자리 제공 등을 약속했단 김 전 의원의 추가 폭로가 나온 상황. 돈을 받았다는 사람만 있고 줬다는 사람은 부인하는 가운데 강 시장과 김 전 의원의 대질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시장과 회유에 나섰던 서 씨 등 2명, 돈 전달에 관여한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금품 수수를 인정한 김 전 의원도 선거법에 따라 송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아내가 축협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암소 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당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거짓으로 등록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
경찰은 최훈식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결론짓고 두 전현직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사건을 주도한 10명을 포함해 38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대한방직터의 폐공장 철거를 앞두고 가설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폐공장 철거 공사가 승인되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진다며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철거 전 가설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안전사고와 성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진다며 자광 측에 폐공장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고 청문 결과도 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지난 4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도의회가 도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속 수감돼 있는 김용 부원장을 조사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불법 자금의 흐름과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틀째인 어제 김 부원장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하고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20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조직관리 자금으로 돈을 받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성격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본인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김 부원장 등을 염두에 둔 듯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쳤다며 이 대표 측의 불리한 진술을 시작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유 전 본부장은 또 예전 검찰 조사 때는 이 대표 측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검찰은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사에 위치한 김 부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일단 오후 국정감사에는 복귀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당사 8층에 있는 김용 부원장 집무실 내 공용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과 당직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이후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검찰 수사진과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사를 찾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연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은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검찰과 윤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의원총회 직후에는 일제히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제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예정됐던 10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는 대부분 정회 보류됐습니다. 오후에 재차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일단 종합감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부터 상임위 국감이 재개됐지만 검찰 수사와 당사 압수수색을 놓고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는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압살하려 한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늘 두 번째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국정감사에는 복귀하기로 했지만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시정연설을 거부할지는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여야만을 위한 게 아닌 국민을 위해 연설하는 거라며 민주당 태도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과 관련해 정책 기조를 어떻게 구현할지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라며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검찰에 추가 소환이 있다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쏘면서 9.19 군사 합의를 닷새 만에 또다시 위반했습니다. 앞서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L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3시 42분쯤 5,000톤급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 군의 1차 경고통신에도 백령도 서북방 27km 지점에서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하했습니다. 2차 경고통신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오전 4시 20분쯤 북상해 서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 등 함정 여러 척과 공군 KF-16 전투기, 해병대 등을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km 거리까지 근접했습니다. 무포호가 물러가고 50여 분 뒤인 오전 5시 14분쯤 북한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서해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져 9.19 군사 합의를 닷새 만에 또다시 어겼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방사포로 경고 사격을 했다며 또다시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남측 해군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북측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2.5km에서 5km 침범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NLL로부터 남쪽으로 최대 6km 떨어져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최근 확성기 도발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참은 민통선 환자 수송용 헬기 지집 당시 대북 안내 방송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가계빚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한 해 만에 2.5%포인트나 오르면서 금융기관 대출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73%,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9.6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일에 기준금리 인상은 반영되지 않은 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가계대출자가 한 해 전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한 사람당 연간 163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북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달째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줄고 있습니다. 가계빚 증가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입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현 수준에서 급격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전북 지역 가계대출 전체 규모는 계속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빚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소비가 줄고 자금 흐름이 경색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건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와 기업가 모두 지난달 경제 상황이 전달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계빚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다음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유제품 생산기업 푸르밀이 지난 5년 동안 정부로부터 4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푸르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4억 2천만 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1,310만 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49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받고도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을 묻고 지원금 환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폭락 주요 원인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폐지와 시장 격리 미희행에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장격리 의무화 보고서에는 논타작물 재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정부 여당의 우려와는 달리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돈줄이 마르면서 급등했던 채권 금리가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채권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건데 오늘부터 시작된 정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회사채 금리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19%포인트 하락했고 이와 연동된 회사채 금리는 8거래일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로 분류되는 AA- 등급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1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BBB-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도 0.145%포인트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오늘부터 시작된 50조 원 규모의 정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채권부도 위험이 크게 줄면서 얼어붙었던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채권 시장이 진정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PF 자금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건설업과 증권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전 내린 1,439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승객 17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 여파로 세부 공항은 아직 폐쇄돼 있습니다. 인천과 세부 하늘길이 사실상 막힌 건데 사고기 승객들을 태울 대체 항공편 일정도 정해지지 않는 등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숲풀 사이에 고꾸라져 있고 부서진 앞바퀴에 기수 아랫부분은 크게 손상됐습니다. 어젯밤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두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 1시간가량 늦게 착륙에 성공했지만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크게 이탈한 겁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세부공항은 내일 새벽 1시까지는 항공기 대부분의 이착륙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부 하늘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난 여객기 170여 명을 대신 태우고 올 대체 항공편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을 출발해 세부로 가려던 진에어 여객기는 인근 클라크 공항으로 회항했고 연료 보급 후 인천공항으로 오늘 오전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세부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도 결항되는 등 국내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 3편이 취소됐습니다. 당초 오늘 새벽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도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는 세부공항에서 우선 이륙이 가능한 규모의 항공기로 분류됨에 따라 조금 전 세부에서 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현지 사고조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 항공당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SPC 계열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노동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걱이 발견됐는데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공장에서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그 방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동 상태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노동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작한 모양의 주걱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주걱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주걱으로 혼합기 내부 벽면에 잔해물을 긁어내다 손이 회전 날개에 끼면서 상반신이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식품 공장에선 주걱으로 혼합기 벽면을 긁던 노동자가 팔이 끼면서 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혼합이 다 끝난 소스를 덜어낼 때 주걱을 사용한다며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끼임이 위험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가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SPL 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작업 재개를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저 자체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강 대표는 작업 매뉴얼에서 두 사람이 일한다는 지침은
혼합기에서 두 사람이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공정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꽃이나 화환을 쓰는 일이 많은데요. 서울의 한 구의회에서 이런 꽃을 특정 꽃집들로부터 이른바 짬짬이로 구매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꽃집들을 전현직 시의회 의장이 운영한다는 내부 고발이 KBS에 들어왔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 개원식. 의원들 가슴엔 꽃이 달렸고 행사장엔 꽃장식들이 놓였습니다. 신년회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꽃을 구매한 곳은 구의회 내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강동구 상일동입니다. 구의회로부터 1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꽃을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꽃집에 가봤습니다. 동대문구 의회가 강동구까지 와서 꽃을 사간 경위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솔직히 내가 직접적으로 구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꽃을 판 곳은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지인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줬고 꽃값도 대신 결제받아서 진짜 거래처로 보내줬단 겁니다. 그곳은 바로 동대문구 의회 의장이 하는 꽃집이라고 했습니다. 구에서 나한테 돈 100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꽃집으로 100만 원 그대로 싸주는 거예요. 200만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 그대로 나한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의회에 있으니까 꽃집 이걸로 쓸 수가 없다. 거래를. 전직 의장인 또 다른 구의원도 꽃집을 운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꽃집의 이름을 빌려 꽃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서류를 보면 두 의원의 꽃집이 구의회, 구청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꽃값은 6년 동안 각각 1,300만 원, 7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책찍질을 안 잡히기 위해서 전혀 100만 원도 수익에 간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회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기별로 꽃을 사는 구매처가 할당되다시피 했고 관련 상황을 의원들이 수시로 챙겼다는 겁니다. 상반기는 이 의장, 하반기에는 김 의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처리 상황을 체크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저한테 확인을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도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측에서도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동대문구 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3년 임기 결정된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연기됐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보다 높아졌지만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코로나가 발생한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40년 만에 최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당대회 이틀째 열린 기자회견. 올여름 가뭄과 전력난, 코로나19 봉쇄가 있었지만 3분기 경제를 낙관했습니다. 3季度经济呢明显回升。从全球范围看，中国经济的表现呢也依然突出。 그러나 예정됐던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는 무기 연기됐는데 시 주석 3년임 결정 하루 만인 오늘 예고 없이 발표됐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3.9%, 상하이 봉쇄가 있었던 2분기를 제외하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내수 경기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소매 판매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수출도 2달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3분기의 나쁜 성적표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봉쇄 일변도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방역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我们防控的策略和措施会越来越科学，越来越精准，越来越有效。 세계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3% 내외로 예측해 중국 목표치인 5.5%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은 3.0%인데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개혁 기방 이후 40여 년 만에 최저 성장이 예상됩니다. 개혁과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번 시진핑 3기 새 지도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중대형 화물차는 워낙 고가라서 신차보다 중고차 거래가 더 활발합니다. 찻값도 대출받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출 알선업자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중고 화물차 대출 특유의 중개 방식 때문이라는데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 6월 지인의 차량을 중고로 샀습니다. 가격은 1억 원. 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준다는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캐피탈에서 대출이 잘 됐어요. 협력 영업사원이라고 하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종의 삼각 대출 방식이었습니다. 캐피탈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만 대출금은 중개업체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돈을 차 판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제2업체를 통해 들어온 물건은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제가 돈을 빌리는데 상관없는 제3자한테 돈이 들어간 게 돼버린 거죠. 제3자이긴 해도 믿을 만한 업체인 줄 알았는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중개업자가 대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5명, 피해액은 25억 원대에 이릅니다. 매매상사에서 입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니까 아마 쪽 대표가 도망을 갔다. 삼각대출은 중고 화물차 거래에서 일반적입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만 중고 화물차의 경우 사는 쪽, 파는 쪽 모두 신용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일종의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금감원도 이런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은 미비하다 보니 누가 사기를 칠지 알 수 없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 제휴업체, 그 중개업체의 사기 이력이나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원할 때는 이를 다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5억 원을 가로챈 중개업자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주들은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별도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전주시는 6.25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3차 시굴 조사 결과 황방산에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매장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벌목 작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좌익 관련자란 이유로 당시 형무소 재소자 1,6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고 2019년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선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유해 78개체와 유품 등을 찾았습니다. 임실군이 지난 주말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쉬는 날을 미리 알리지 않아 방문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렁다리를 건너보려는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서 왔지만 휴장 소식에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임실군은 안전주차요원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에 출렁다리 출입을 통제하며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화요일에도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없다고 뒤늦게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이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미래교육 준비와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를 위해 교육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은 별도 재원을 확충해 지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설명회 등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국장급 4명 중 3명, 17개 과 중 10개 과의 장이 행정직이라며 이대로라면 행정 중심의 판단과 결정이 늘어나 교육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가운데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전주가 4도, 동부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두꺼운 외투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정읍과 고창이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지난해 아침 기온이 0도, 장수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완주가 18도, 남원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